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납득하기 힘든 결정과 더딘 진행으로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늘에서야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무려 9개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는 약 8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3대 특검 사건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을 맡도록 해 지규현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의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3대 특검 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규현 재판장이 있는 형사합의 25부로 정해진 지 9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런 지원책을 내놨는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될 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해당 재판부로 모으고 신규 사건 배당도 중단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대형 사건으로 곧 재판이 물밀듯이 들어올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현직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년 동안 5건만 선고했을 만큼 해당 재판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신규 사건 배당을 막고 먼저 맡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주는 등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된 증인신문도 마치지 못하고 일찍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호칭과 증거물 등을 문제 삼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분명한 경우 곧바로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는데도 지 재판장은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오늘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이런 진행 방식이 유지된다면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밝힌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겨울 군대를 동원한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사태에 가담한 사람 중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대선 직전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선 유감의 표시가 필요하고 내란 사건 재판장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는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 어제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도 나왔는데요. 한편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어 고언을 드린다며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법원에 대한 애정으로 고언을 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성 논란 등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가 직접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담당 재판부는 지규현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난 3월 구속 제외 기간을 계산할 때 날이 아닌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자성과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문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논의한 바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인사들은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를 제외한 인사들에 대해서만 대화, 만남을 부인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와 만난 건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규현 재판장 룸살롱 의혹 감사 결과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 대통령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죠.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전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처음 전원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다면서도 통화 내역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하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임합니다. 그건 서로가 이야기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신뢰는 이미 상실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핵심은 지규현 재판부의 재판 지연이라며 진실 게임으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사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격이라며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아니라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집중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 대구 집회에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에 대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 규정하며 하루 종일 집중 공격했습니다. 말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닙니까? 지난 2022년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를 허위라 판단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번 의혹 제기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 주장한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특검 수사를 촉구한 정청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이게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다만 내란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이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빚어진 선거 개입 논란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공세를 사법부 흔들기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자, 그럼 정치팀 김현지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이 나왔지만요. 법원 내부에서도 지적하듯이 저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용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또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면 사건과 관련 없거나 제기된 의혹과 다른 뭔가는 있었던 건가? 뭐 이게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공세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한 적 없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해명이었는데요. 네. 여권에서는 추가 증거 등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해명을 입증하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좀 크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 진행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됐고 특히 지귀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일 등이 벌어지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두텁게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의혹 제기가 아니라 문제의 시발점은 그 전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근본적으로 왜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세진 건지 따져보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느냐 이런 의혹인데요.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 1일이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네. 여권에선 이례적으로 너무 신속했던 재판에 결과를 이미 미리 내놓고 재판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건 기록만 해도 수만 쪽에 이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법부 전체가 불신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당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자 이런 법안 발의했는데 법원에 오늘 정도, 그러니까 판사 1명 추가한다 이런 자구책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3대 특검 사건을 처리할 전담 재판부 3개를 만들고 판결은 신속하게 내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해서 국민의 이런 의혹을 빨리 해소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법안 발의 직전에 이제 사법부가 자구책을 내놓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선 사후 약방문 처리하듯 뒤늦게 입장이 나와서 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현 판사에 대한 불신도 좀 상당한데요. 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접대 의혹과 관련된 윤리 감사 결과를 공개를 해서 좀 사법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니까요. 그때 왜 그렇게 파기환송 빨리 나왔느냐, 그리고 왜 그때 풀어줬느냐. 네, 정치팀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천을 직접 챙겼다고 전해지고 그에 앞서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공천 개입이나 매관 매직 의혹 등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한 과정, 공천 탈락 넉 달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도 김상민을 이제 밀어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김상민은 또 그 캠프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판 기념회에 올 것이다. 또 뇌물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금품과 청탁을 받은 걸 인지하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로 입증돼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최고 형량은 징역 3년.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김 전 검사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받은 돈으로 그림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 관리 업체로 유상범 의원과 박성훈 의원 등이 들어갑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서버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모여든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특검은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당사와 동시에 서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빈집 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중앙 당사에서 특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당원 명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임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임의 제출을 무시하고 현재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교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지원이 결국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한 총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씨도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당시 국정원이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려던 계획을 세웠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내란 특검이 오늘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MBC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들을 단독 입수해 확인해봤더니 석연치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내란의 밤 국정원이 준비한 계엄사 인력 파견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그러자 국정원은 실무자가 비상대비 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일 뿐 실제 파견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당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을 모두 입수해 확인해보니 계엄 상황하 안보조사국 활동 근거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선포한 시간이 새벽 1시 1분인데 그로부터 11분이 지난 1시 12분부터 국정원이 자신들의 활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는 계엄사의 연락관 파견과 안보 침해 범죄 대응 활동 강화, 합동 정보조사 강화 등 사실상 국정원의 합수부 지원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아 2차 계엄 우려가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법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국정원이 2차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건 아닌가라는. 민주당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층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간부들과 계엄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방첩사를 지원하는 거는 계엄이 되면 국정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국정원이 왜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묻는 MBC의 질의에 국정원은 계엄사 지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실무자가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에서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서울고등검찰청에 TF를 꾸리고 진상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검찰이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 법무부 측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서류로 다 근거가 남아있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을 지시받은 대검찰청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만들어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업무 관행에 대한 점검도 맡게 되는 해당 TF의 팀장은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았습니다. 교정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인권침해 점검 TF는 실제 수원지검의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됐는지,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감찰할 계획입니다.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에 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법무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이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한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전후 3개월을 전수조사했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개국교도관 38명, 음식 주문과 출정 기록을 전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서 검사는 이전 부지사가 음주일시와 장소에 대한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오후 4시부터 6시께 낮술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음주일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오후 3시 38분부터 6시 13분까지 입회한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미리 감찰 내용을 알게 된 걸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 당시 이전 부지사의 경험과 기억을 대조하는 작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내용을 일부 알게 된 거라며 사전 교감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의 주장에 별도로 반박을 하지는 않겠지만 특별점검팀이 어제 발표한 연어 술파티 정황은 다 서류로 근거가 남아있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이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었었죠. 범죄 단속, 치안 유지라는 국가 기능을 훼손했다고 강변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특활비 삭감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올해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580여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내란죄로 수사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특활비가 없었던 올해 검찰 수사는 어땠을까? 먼저 올해 8월까지 검찰의 사건 처리 수와 기소율을 최근 4년 통계와 따져봤습니다. 지난 4년간 매달 처분된 사건은 적게는 9만 4천 건에서 최대 10만 2천 건 수준. 올해는 한 달 평균 9만 7천 건으로 평균치였습니다. 검찰이 유죄로 보고 재판을 청구한 기소율도 올해 8월까지 46.9%로 4년 평균치인 47.2%에 근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마약 수사만 따로 떼어봤습니다. 올해 7월까지 마약류 사건 처리 건수는 한 달 평균 2,300여 건으로 4년간 한 달 평균치인 1,900여 건을 웃돌았습니다. 5월이 돼서야 검찰 특경비 507억 원이 추경 예산으로 되살아난 걸 감안하면 특활비가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진 않았던 셈입니다. 검찰은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이 직원들 떡값 나눠주거나 사무실 렌탈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써왔는데 이번엔 통계에 의해서도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면 특활비 부활을 검토할 예정인데 기존 특활비와 특경비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단체 채팅방 폭파 등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입니다. 일본 강사 자격증 미끼로 댓글 조작팀 운영한 혐의 인정하세요? 댓글 조작 의혹은 지난 대선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자유손가락 군대, 이른바 자손군이란 댓글 조작팀의 운영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거나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는데 조작팀 참가자를 모집한 곳이 리박스쿨이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리를 미끼로 조작팀을 모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강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사 양성하는 이런 늘봄 행복이 교실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수사 개시 이후 손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댓글 조작과 관련된 한 단체 채팅방이 손 대표 지시에 따라 이른바 폭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폭파된 채팅방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였는데 지난달 자유민주당 압수수색을 통해 이 당직자의 PC가 교체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제한돼 손 대표가 도주할 수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손 대표 측은 MBC에 채팅방 폭파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유민주당 PC도 오래돼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증거인멸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 참여고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과 댓글 작성은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통상협상 당시의 어려움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압박이 엄청나게 강했음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세우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미국 타임지 표지는 한국 대통령의 얼굴이 장식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뒷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미국 협상팀의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매체를 상대로 탄핵이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놓고 모두 다 현금으로 낼지 투자 손실은 어디가 떠안을지 쟁점이 됐는데 이 과정이 한국에 녹록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켜세우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한국이 초강대국 사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함께하면서도 한중 관계 역시 잘 관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감축, 폐기 3단계를 제시하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내란 이후 국내 정치가 안정된 상황을 꼽았고 최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 청년 실업률 등을 한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1.4% 오른 3,461.30으로 마감해 이틀 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지능순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탈출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반대말이 생기도록 해야겠다는 취지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 감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쫓겨난 한국 노동자들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투자하라고 압박만 했지 정작 투자받을 준비는 안 된 미국의 실상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인근 지역의 경제계 인사에게도 한국인 근로자 억류 사태는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쇠사슬로 체포해놓고 돌연 그냥 남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두 얼굴은 이해 불가였습니다. If they were truly here, different illegal ways, then the administration wouldn't come to them and say, "Would you like to stay? We'd love for you to stay." So it shows me we do have a flawed system. 떠나간 한국인들의 조속한 복귀는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일 뿐 건설 일정도 두세 달 정도 지연됐다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되돌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We hope they can get back so they can finish the job they started and then train the Americans how to use the equipment. That's the whole goal right now. 사태 초기 단속을 지지하는 듯했던 조지아 주지사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뒤늦게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비자 문제 개선엔 한 목소리였습니다. This is one of those times where, something good will come out of this in the end to help address the problem that, a lot more companies than just Hyundai are having.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은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물음을 던진 계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꿈꾸는 조선업 부흥 사업 마스가 역시 1920년대 만들어진 미국의 법적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배로만 하라는 존스법, 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엔 국방 예산을 쓸 수 없게 막는 법률 등이 대표적입니다. 워싱턴을 찾은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장벽부터 없애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안 된 처지에 돈만 받아내려는 약탈적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건 비상식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K 열풍과 함께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내수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선 협중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제한 조치를 취하자 어제는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을 차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며 근거 없는 노골적인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입히는 시위를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먼저 이재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서울 명동. 경찰들이 곳곳에 진을 쳤습니다. 협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반중 피켓을 들고 명동 외곽을 돌았습니다. 차이나 아웃! 차이나 아웃! 노골적인 협중 노래도 떼지어 부릅니다. 내란 사태 이후 협중 시위는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상인들을 시위대가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피켓을 얼굴에 대고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었고 엄청 방해 많이 돼요. 이제 오늘 시위대가 오면 거의 장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요. 이번 경찰의 집회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직격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시위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제 저녁 대표적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역 근처에 50여 명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깃발이 보였고 중국인 비하 표현도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내가고 중국 사람한테 24가지 혜택이 있고 그럼 이 나라가 중국 사람 보니까 엉망이 아니잖아. 막 살인도 나고. 대중적에서는 쌍꺼풀에서 물에 불었다면은 칼 들고 다니는 그걸 칼로 찔러요. 이 내림동 국민 전체가 칼 들고 다니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노골적 비난과 혐오를 들어야 하는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했습니다. 因为我们在韩国一直生活，也相当于半个韩国人，然后不希望有这样的行为，听到很伤心。 시위대는 차이나타운 바로 맞은편인 이곳에서 집회를 시작하려 했는데요.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한 경찰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 지역 학교 다문화 학생 비율은 60%를 넘기도 합니다. 주민과 학생들에게 혐오와 차별은 심각한 상처다. 혐오에 노출된 우리 학생들을 도와달라는 교육기관장들의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집회 지역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욕, 협박, 욕설을 외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위반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서 열리는 혐중 시위는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심판을 거치며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시위 내내 윤 어게인 구호가 뒤섞여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혐오가 확산되면 공동체를 아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입니다. 혐중 시위대 주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 구호가 혐중 구호와 뒤섞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망상적인 부정선거 음모론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빼닮았습니다. 정관이 썩어먹어 하얘졌어요. 용인에서는 투표지가 부정했고 그럼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 배후론 같은 가짜 뉴스를 활용해온 윤 전 대통령 측 확성기 역할을 혐중 시위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혐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칼이 됩니다. 혐오 확산을 5단계로 나눈 혐오 피라미드 이론은 편향된 태도가 방치되면 편견으로 이어지고 체계적 차별과 폭력, 더 나아가 집단 학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는 곳에 가서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된 단계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미 혐오 표현의 단계를 넘어서 사실상 차별을 선동하는 단계 또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단계까지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끝난 이후부터 제1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혐한 시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가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혐중 시위를 막지 못한다면 혐오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경주 시내 한복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패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공장 밀집 지역에서 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들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주의 한 시내. 우통을 벗은 한 남성이 아래로 달려가자 위에서 쇠파이프와 강목 등 흉기를 든 남성들이 몰려듭니다. 서로 돌이나 기물을 던지고 상대를 향해 흉기도 휘두릅니다. 경찰들이 많이 와 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 도로가 엉망이고 피도 있는 거 없고 몽둥이, 강목 이런 게 있는 거.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10여 명의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패싸움을 벌이면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나 오토바이, 창가의 유리창도 부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폭행 가담자 가운데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주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남성들끼리 싸움을 벌여 이 중 한 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흉기까지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가 검거됐습니다. 사소한 싸움은 많고 이렇게 때로 이렇게 싸우는 거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지난번에는 한 40명이 그러니까 기동대에서 차량이 2대나 출동해서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치안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 뒤에는 전부 다가 주택가거든요. 주택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 많이 두려워해요. 페트로카 6대 7대 와도 통제를 못해요. 경찰은 패싸움 가담자 가운데 2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차를 몰다 사람을 2번이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는데요. 그 사이 가해자는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옆에 심하게 구부러진 자전거가 넘어져 있고 논바닥엔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70대 마을 주민이 뒤따라오던 SUV 자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엄마가 관광을 다녀오시는 길에 오시다가 전화를 들었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가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불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옆집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미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었고 이번엔 음주운전까지 하다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소도 있고 내용 도주 우려 없다고 그러겠는데. 하지만 풀려난 가해자는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면허도 취소된 상태지만 트럭을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자신이 숨지게 한 여성의 가족이 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근데 창문을 다 내리고 가면서 시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차갖고 어떻게 문을 지르죠? 차로 2번이나 사람을 숨지게 하고 무면허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건데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검토 때 재범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재범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재범의 위험성이 더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러움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해 대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검찰이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왜 이 경사 혼자 출동한 건지가 핵심 의혹인데요. 이 경사와 마지막으로 무전 연락한 파출소 팀장에게 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차우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 순직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왜 2인 1조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는가입니다. 당시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지만 영흥파출소에 혼자 남아있던 팀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팀장도 필요한 원칙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을 못 지킨 데 대해 상황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투명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 될까요?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사와 무전 연락이 끊긴 시각은 11일 새벽 2시 57분. 팀장은 30여 분이 지나서야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모든 일을 다 보고할 수는 없고 사건이 경중에 따라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하 해경의 연락 두절을 즉각 보고해야 할 중대사안으로 보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파출소 동료 해경 4명이 비상벨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상벨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그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니? 물어보고 싶어요. 검찰은 오늘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 기획관을 팀장으로 하고 대검 검찰연구원과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검사 등 검사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해경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가정집에 버젓이 치과를 차려놓고 불법 치과 미용 시술을 해오던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안으로 남성들이 들어갑니다. 치과 진료실처럼 꾸민 방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기구를 들고 시술에 한창입니다.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입니다.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치과 진료를 해온 이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들. 다세대 주택을 빌린 뒤 의료 장비를 갖춰놓고 지난 5월부터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해왔습니다. 기기는 중국 현지에서 들여왔고 현장에선 치아 성형틀과 주사기 등 400여 점의 의료기기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치과 치료에 이용된 이동형 치과 기계입니다. 피의자들은 이 기기를 이용해 치아를 갈아내고 닦아내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중국 채팅앱 위챗을 통해 저렴한 치과 진료라고 환자를 모집해왔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중국인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언어 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이들이 받아 챙긴 돈은 환자 한 사람당 평균 160만 원. 시중 치과 진료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찰은 중국인 여성 2명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한 고객장부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KT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 규모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활용된 초소형 기지국이 2개 추가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2만 명으로 늘었고 실제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8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포된 중국 국적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주범을 체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KT의 긴급 기자회견. KT는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통한 소액결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이 활용한 불법 기지국이 기존의 2개 외에도 2개 더 확인됐고 피해 고객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4개의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KT 가입자는 모두 2만 명. 이들은 가입자 식별 정보와 단말기 식별 번호, 휴대폰 번호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KT는 그동안 가입자 식별 정보 외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없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KT는 ARS 인증에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심정보 인증키가 유출되지 않아 복제폰을 통한 결제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KT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검거된 이번 사건의 중국 국적 피의자 2명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 개인정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범의 정체와 범행 수법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조금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리포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관련 없는 장면이 앵커 뒤에 등장했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고객 수가 29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고 부정사용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은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297만 명에 달했습니다. 롯데카드 회원 960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카드 뒷면 CVC 코드는 물론이고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각종 정보가 모두 털렸습니다. 특히 28만 명은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돼 당장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카드는 유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47만 명은 주민번호 같은 정보가, 222만 명은 암호화된 결제 내역이 유출됐습니다.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롯데카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모두에게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 명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카드를 계속 써야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카드 도용 등 사기 거래 발생 시 금융사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때문에 금융사는 보안과 사기 거래 방지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반면 한국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거래는 물론이고 보안 책임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통해 고객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소송제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서 피해자 한두 명이 소송을 걸면 그 피해를 받았던 전체가 다 똑같이 배상을 받거든요. 롯데카드는 앞으로 보안 강화에 1,00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은 2017년에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서버에서 일어났고 고객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이미 유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벌 100개 하겠다며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또 중대한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한강버스가 오늘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당초 목표대로 출퇴근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첫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의 첫 운항을 앞두고 선착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마침 출근 안 하는 날이라 한번 타보러 왔어요. 이제 처음이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퇴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하지만 선박 건조가 지연되면서 총 사업비는 폭증했고 혈세 낭비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정식 운항이 시작된 겁니다. 마곡에서 출발한 이 한강버스는 종착지인 잠실까지 총 28.9km를 운행하게 됩니다. 선착장은 모두 7개로 교통카드로 3,000원을 내거나 기후동행 카드에 5,000원을 추가하면 탈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혼잡을 줄이는 게 당초 서울시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지하철보다 느린 소요시간.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당초 계획보다 50분 넘게 늘어났습니다. 급행도 예정보다 30분가량 더 걸려 1시간 22분이 소요됩니다. 출근용으로다가는요 어려워요. 이게 내려서 다시 환승해야 되고. 다른 수단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굳은 날씨도 변수입니다. 폭우가 내린 어제 한강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지면서 예정된 시승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운항 첫날 배 안에 경사로가 준비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승객이 선실로 들어가지 못했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빈 좌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탑승이 지연되면서 거친 항의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다 타는데 정말 심심하네 정말.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첫 출발 시간을 아침 7시로 앞당기고 급행 노선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경기 MVP로 선정됐습니다. 한 골 한 골이 모두 작품으로 손흥민의 탁월한 결정력이 빛났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52초 만에 득점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오늘도 2분 만에 상대 골문을 열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든 뒤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득점으로 환하게 웃은 손흥민은 전반 16분에도 특유의 장기를 뽐냈습니다.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공간이 생기자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후반에도 두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며 계속 골문을 두드린 손흥민은 기어코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부안가가 내준 패스를 세 번째 골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기회를 양보한 부안가의 공중제비 세리머니를 흉내내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후 2년 만에 작성된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부안가의 클럽 최다골을 앞세워 LAFC는 손흥민 합류 후 처음으로 연승을 달렸습니다. 요즘 흥부 형제로 불리는 손흥민과 부안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유쾌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Yeah, very happy to get us 3 points and also hat-trick. 경기 MVP로 선정된 손흥민은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 평점 10점 만점을 받았고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도 장식했습니다. Enjoying every single second, every single moment, and every single training session. Still adapting this league, but I think I still can play better than where I am at the moment for sure. 체론돌로 감독도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eing Zani and Sonny more central makes it a little more difficult for defenders to grab hold of. Our attack is fluid. 손흥민은 오늘 22일 이번엔 솔트레이크를 홈으로 불러들여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무릎 수술 이후 예기치 못한 합병증까지 겪고 올 시즌 복귀한 조규성 선수. 무려 494일 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6월 무릎 수술 뒤 재활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해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린 조규성. 지난달 17일 성공적인 복귀전에 이어 드디어 득점포까지 가동했습니다. 덴마크컵 3라운드 경기에 교체 출전해 후반 34분 동료의 크로스를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팬들을 향해 마치 절규하듯 포효했는데 그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동료들도 아낌없이 축하해줬습니다. I was happy more than cry, you know. I've been waiting for like over a year, like almost like 1.5 year.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조규성.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최전방 공격수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프로야구 선두 LG는 KT와의 더블헤더 1차전을 승리해 3연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도 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박혜민은 KT 소영준의 천적다웠습니다. 3회 첫 타석 안타에 4회엔 선취점을 가져오는 적시타를 뽑는 등 소영준을 상대로 4할이 넘는 높은 타율을 과시했습니다. KT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4회 강백호가 시즌 14호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5회엔 외야수 어시스트 1위 안현민이 정확한 홈송구로 오스틴을 잡아냈습니다. 물고 물리던 경기에서 김현수가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7회 결정적인 투런포로 한 달 만에 담장을 넘기면서 사실상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9회 오지환의 적시타로 쐐기를 박은 LG는 더블헤더 1차전 승리로 3연승을 거두고 자력 우승까지 7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1루 관중석 인근에 그물을 고정하는 기둥이 쓰러져 있습니다. 기둥을 지지하던 콘크리트 주위엔 부서진 흔적들도 보입니다. 어제 경기를 앞두고 비와 돌풍의 영향으로 그물망 기둥이 관중석 방향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기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비로 인해 관중 입장이 지연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삼성 구단 측은 그물망과 기둥을 비롯해 관련 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며 오는 23일에 열릴 다음 홈경기 전까지 보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부상 투혼으로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3년 뒤 LA 올림픽까지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고 약속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젠 낮에도 선선한 바람결이 느껴집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늦더위는 물러갔는데요. 내일은 하루 걸러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기압이 물러가고 서해상에서 다시 저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10에서 60mm가량이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은 주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최대 8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주말에도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도 2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주말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쯤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